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과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보도자료도 수십 장에 달하고요. 근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정책의 양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늘 그렇듯이 전국에 퍼져 있던 혹은 매년 펼쳐오던 정책과 행사들을 다시 긁어 모아서 담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재탕, 삼탕이라고 하죠. 정책이 그러하니까 깜짝 놀랄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는 부양해야 되겠고 출산율도 높여야 되겠고 근데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일제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죠. 3%, 2% 성장하던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고 그저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탕, 삼탕, 백화점식 대책이라도 어찌됐든 간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게 되는 2023년의 봄입니다. 3월 30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오프닝이 너무 무거웠나요? 근데 이어지는 경제 상식 퀴즈도 가볍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바로 그 경제 상식 퀴즈 내드릴까요? 예. 지난 1, 2월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억 7,310달러, 우리 돈으로 6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된 이 나라의 이름이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우리의 수출이 확 줄었죠. 반면에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리튬 등 주요 광물은 원자재 값이 뛰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비싸게 주고 사왔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나라. 이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2월 기준으로 이 나라의 땡땡 무역 적자 규모가 50억 7,310만 달러. 아까 제가 50억 7,300달러라고 했나? 예, 만자가 빠졌다고. 50억 7,300달러. 우리가 돈을 잘 벌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 나라. 힌트 드릴까요? 이 나라의 그 단체 여행객을 유커라고 불렀죠. 그리고 보따리상을 따이공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분들이 그리워질 줄이야. 예, 아무래도 무역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분께는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 뉴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계비 대출 그리고 이금융 대환대출 오픈런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대환대출. 네. 씁쓸한 서민대출 인기를 끄는 모습이고요. 그 대환대출로 인기를 끌었던 그 KB 희망대출이 이 고금리 대출자한테 희망 고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희망 대출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을 낮추겠다라고 KB국민은행 측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매도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장이 안정되면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부터 해결하라라고 주장합니다. 공매도 그리고 희망 대출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된 대환 대출. 잠시 후에 한번 좀 더 여쭤볼게요. 자, 나수지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네, 이 쌀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주도록 하는 거. 이게 네. 양곡법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거 이유 짚어보고요. 크레딧 스위스 파산을
계기로 문제로 떠올랐던 게 소위 코코본드인데 코코본드. 네, 이 국내 은행들이 코코본드를 상환하면서 우리 상환했습니다라고 굳이 열심히 알리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런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대환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바꿔주는 대출. 네네. 조금 더 금리가 낮은 걸로 바꿔준다라는 건데 역시 인기가 많네요. 네, 이게 사실 은행들이 뭐 천문학적인 이자를 걷는다, 수익을 거뒀다. 네. 자, 서민은 힘든데 은행만 돈 배부르냐, 막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예. 일종의 뭐랄까 그 이자를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좀 만든 대출 상품이긴 합니다. 네. KB 국민 희망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 날 출시가 됐어요. 근데 출시가 되자마자 이틀 동안 사실 요즘 은행 창구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창구로 1,600여 명의 상담자가 몰렸다라고 오.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 인터뷰를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지점에 사람 많은 건 처음 봤다라고 아하. 말할 정도였어요. 이게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상품인데요. 최대 9.99%입니다. 1억 원까지 갈아탈 수 있고요. 2월 기준으로 국내 6개 카드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3.1에서 16.8% 정도 돼요. 저축은행이 13.7에서 한 19.8% 정도 되니까 완전 매력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이 이거 500원 한도로 5천억 원 한도로 해당 상품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한도가 5천억밖에 안 되네. 빨리 가야지라고 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환대출 받으려고 월차까지 내고 오픈런 했다라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런 후기와 함께 야 오픈런 했는데도 대출 거절당했다라는 후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빨리 간다고 해서 뭐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심사를 받아야 되는 네, 이제 맞습니다. 대출이잖아요. 아까도 초반에 희망 대출이 희망 고문이 네.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불만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이 눈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내부 기준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중저신용자 눈높이에서는 이 대출 승인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네, 서로 안 맞은 거죠.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 금융권 대출자들이 은행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사의 신용대출 거절 고객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서 대출에 필요한 내부 신용등급 기준을 3단계나 낮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통상 1금융권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실행하는 마지노선 등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 재직기간도 1년 이상이고 연소득 2,4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중채무자는 사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완전 파격적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건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게 이 금융권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은행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승용 등급 기준 미달이라며 대환에 실패했다라는 고객들이 되레 속출하면서 뭔가 좋은 일 하려고 상품 만든 건데 국민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요. 이 예상치 못한 비판에 국민은행은 이번 상품이 상생금융을 위한 거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정책성 상품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도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 마진 줄여갖고 이런 상품 내놓는 거지 무조건 퍼주기 상품 아니다. 그래서 대부업 대출이나 연체 경험이 과다한 고객,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고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신용자를 좀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신용도가 낮으면 안 된다. 네, 또 맞습니다. 너무 여기저기에 빚이 많아도 안 됩니다. 일종의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요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질 네네.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비판이 높으니까 은행들은 뭐 좀 후속 대책이나 내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조금 후속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신용 한도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환 대출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원래는 갈아타기 못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권은 전액 대환이 원칙이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대출이 1,000만 원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 신용 한도를 따져봤더니 8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보통 거절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800만 원만 대환하고 그러면 800만 원어치의 이자는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요. 아하. 그리고 국민은행이 실제로 이제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 분들이 이금융권 이용자들이 이미 대출을 받을 만큼 진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갈아타려고 하면 일단 이걸 받은 다음에 여기서 대출 한도가 나와야지 갈아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SR 규제 때문에 대환에 필요한 신용 한도를 아예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못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DSR 기준을 소폭이라도 좀 완화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뿐만이 아니라 그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몰리더라고요. 되게 슬퍼요.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한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요. 금리도 15.9%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든다라고 했을 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금리 너무 높다. 그리고 요거밖에 안 빌려주냐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와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인기가 이어지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보니까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를 보니까 이게 법정 최고금리가 2002년에는 연 66%였거든요. 근데 점점점 낮아져서 연 20%까지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20% 이상은 못 받으니까 이 수익성이 악화된 제2금융권에서는 아예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한테는 아예 대출 안 해줍니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100만 원 빌려주는 정책 상품에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법정 최고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건 많은 분들에게 그냥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냥 그 금액 받고 돈 안 빌려줄래? 안 빌려주고 말지. 왜냐하면 떼일 위험도 커지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또 금융사들이 위축되고 마니까요. 자, 나수지 기자. 네. 코코본드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코코본드는 특정한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채권을 아예 상각해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네. 이제 자본으로 전환하는 그 조건이 담겨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그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제 코코본드 발행한 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요즘에 줄줄이 상환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란 기자가 전해주시기도 네. 한 뉴스인데 이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면서 코코본드, 즉 신종 자본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거 앞으로 내가 코코본드에 투자해도 되는 건가? 혹은 코코본드를 많이 발행한 은행들은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이 커졌고 그래서 지금 국내 은행들이 우리는 코코본드를 상환하겠다라고 이례적으로 크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후에 발표한 곳들이 신한지주, 우리은행이었는데 이 다음 달에 돌아오는 코코본드를 우리는 갖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기가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기가 되기도 전에 은행들이 먼저 이 코코본드를 갚아줘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사실 이 갚아주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코코본드를 상환한다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네. 다만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당연한 일을 은행들이 크게 홍보하고 또 발표하고 있다는 게 특이하다면 좀 특이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코본드를 상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코코본드는 만기가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소위 영구하다, 영구채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돈 빌려간 사람이 계속 이자만 주고 원금은 영원히 안 갚겠다라고 하면 돈을 아무도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보통은 코코본드를 발행한 지 5년이 지나면 돈을 빌려간 쪽에서 이 원금을 모두 갚아버릴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원금을 모두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는 코코본드는 명목상으로는 만기가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5년 뒤에 원금 갚는 5년 만기 채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우리는 코코본드 갖겠다라고 발표하는 건 발행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갚았으면 큰일인데 갚으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은행들은 우리가 코코본드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그거네요. 봐라. 우리 건전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우리 의심하지 마. 뭐 네. 이런 상황. 네.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에 불안. 신뢰가 떨어져서 불안하게도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채권을 이제 갚아버리면 네. 그만큼의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의 돈을 또 어디선가는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환경이 지금은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은행들은 보통 코코본드를 5년 만에 갚으면 네. 다시 새로운 코코본드를 발행해서 그 돈을 메우는 식으로 이 자기 자본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코본드는 채권이니까 빚이긴 한데 네. 또 만기가 길고 갚을지 말지를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할 수 있어서 이거 빚이긴 하지만 사실상 내 돈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면 다시 똑같은 코코본드를 발행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원래 발행했던 걸 갚아버리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한 은행들은 그래서 그냥 자기 자본 좀 줄어들더라도 이거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건전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돈 많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란 기자에게 마이크 넘깁니다. 얼마 전에 그 금융감독원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외신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를 네. 의미심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외신이라서 이런 말씀하신 건지 그럴 수도 약간 있어요. 되는데요. 예. 네, 블룸버그랑 어제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뭐냐. 그중 하나로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공매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보통 투자와는 달리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이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 그러니까 버블이 낀 종목에 주가가 재가격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가격 발견의 순기능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복현 원장은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면서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도 해제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네. 사실 원래 공매도가 됐었는데요. 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주식시장 출렁이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다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요. 이 앞서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같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매도 규제 완전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규제 완화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 2,5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한 350개 정도에만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올해 안에 전면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신호네요. 역시나 이제 정부가 코스피를 MSCI 선진지수에 이제 편입되도록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는 그 중에 일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과연 국내 증시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숙제로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은 보면 이제 MSCI 지수가 모건 스탠리 자회사인 MSCI에서 발표한 주가 지수인데요. 현재 선진국 지수에는 23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인터내셔널 FTSE라고 하죠. 여기하고 스탠다드 앤 포스 S&P 등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MSCI가 가장 규모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진국 지수 편입 이거 약간 수건사업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MSCI가 제시하고 있는 뭔가 이 선진국 편입 요건 중에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용 정보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공매도가 되고 있으며 역내 외환 시장 접근이 제한돼 있다라는 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선진국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이 많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서 빠지면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지수 자금은 빠지거든요. 네. 대신에 선진국 지수 자금은 들어오고 이게 뭐가 더 많은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돼서 누구는 더 좋다 그러고 누구는 오히려 돈 빠질 거라 그러고 사실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뱀의 머리에 계속 있으면 나은데 뱀의 목, 가슴, 허리로 내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신흥국 지수에 계속 있으면 중국이나 인도의 맞습니다.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흥지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앞에서 이제 공매도 이야기 나왔는데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공매도 전면 재개 조금 거부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공매도 전면 허용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왜?
공매도 자체가 개인들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뭐랄까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공매도 환경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한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면서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매도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 하려면 증권사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주식 빌릴 수 있거든요. 빌릴 때도 담보 비율은 140%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대차 기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담보 비율도 105%로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건 상환 기한을 개인, 외국인, 기관 다 120일로 해라. 담보 비율도 똑같이 우리 130으로 하자. 차별 해소를 먼저 해줘라. 그런 다음에 공매도 전면 개재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는 이제 뭐 신용도나 자금력이나 기관하고 개인이 다른 만큼 차등을 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정부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나수지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윤 대통령한테 양곡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양곡법, 이 정확히는 양곡관리법인데요. 양곡관리법. 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쌀이 예측한 수요량보다 5% 가까이 더 생산이 되면 네. 이 더 생산된 만큼을 정부가 사주고 또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 정도 더 떨어져도 정부가 이걸 초과 생산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사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는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근데 새로운 양곡법은 이걸 자동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도입한 취지도 쌀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쌀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이는 걸 너무 늦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쌀을 살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자동 매수하도록 하자라는 게 양곡법의 취지였는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 양곡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이 양곡법을 거부하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한다라고 해서 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 약간 뭐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긴 한데 네. 그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 거부권을 왜 행사하려는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한덕수 총리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요, 이 양곡법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정부가 사주는 건 시장에서 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할 때 이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주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쌀은 점점 사람들이 안 먹는데 쌀 생산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쌀 생산이 늘어나는 건 쌀은 다양한 작물 가운데서 자동화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령의 농업인들도 쉽게 재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쌀은 초과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주겠다라고 하면 초과 생산분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양곡법이 시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30년에는 지금보다 쌀의 초과 생산량이 3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초과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럼 정부가 이 쌀을 다 사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 주장은 이 쌀 사는 데만 연간 1조 원이 들 거다. 정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돈을 쓰면 문제는 다른 농업 관련 정책에 써야 되는 예산을 쌀을 사는데 모두 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거부권이요. 정확히 말하면 헌법의 제2요구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2요구권. 네, 그러니까 거부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달라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고 여기서 다시 의결을 거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우리 다시 봤더니 그래도 통과라고 하면 법률이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시 봤더니 좀 이상한 것 같다. 부결되면 개정안이 폐기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야가 서로 뭐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네.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경제 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나라의 리오프닝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좀 기대된다 이런 목소리들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 뭐 기대보다는 좀 그 이하다 이런 논쟁들이 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 2월도 그렇고 과거에는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최대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로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가까운 나라죠. 큰 나라. 어떤 나라일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홍석원 님이 종로에 나가보면 일본인이나 영어권 관광객은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요즘 뭐 명동 상권도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인들이 많고 이 나라 사람들은 과거만큼은 없다고 합니다. 6938님이 힘세고 덩치 큰 친구가 이웃에 살면 그 친구랑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빗대서 말씀해 주셨고요. 센스 있는 KBS 콩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센스 있는 정답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우진 님이 오늘도 잘 들을게요. 차이나는 경제방송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야, 센스. 야, 박계성 님은 오늘 점심은 중국집입니다. 라고. 자, 제가 드린 힌트 아니고 박계성 님이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큰 힌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수출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내수 경기라도 좀 좋아지면 될 텐데 참 내수 규모를 키우는 것도 내수를 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뭐 관광을 비롯해서 내수를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어제 내놨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뭐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많은 대책들이 나왔더라고요. 우선은 핵심이 이제 관광 수요를 좀 높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늘리겠다라는 건지 좀 정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에 재정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600억 원 중에 일단 300억 원을 갖다가 국내 여행 숙소 3만 원 할인 쿠폰을 100만 명에게 배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200억 원을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19만 명에게 1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걸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외에는 뭐 유원시설 할인 쿠폰 1만 원, 그다음에 뭐 KTX나 항공권 같은 데 교통 할인해주고 뭐 문화비나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상향 적용해주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관광 수요를 늘리겠다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뭐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일단은 뭐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게 실제로 네. 효과가 있을지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게 지난해에도 비슷한 숙박 할인 행사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결과적으로 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었나요?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예. 작년에 숙박 할인 쿠폰 사용자 3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5% 정도는 쿠폰 덕분에 새롭게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행 금액보다 11배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을 했는데요. 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올해 숙박 쿠폰을 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을 하니까요. 이거에 11배면 3,3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네. 작년에 민간 소비 지출이 1,04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3,300억 원이라는 것은 민간 소비 지출 작년 기준으로 약 0.03%의 진작 효과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0.03%. 예. 근데 뭐 사실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든 좀 짜서 끌어올려보자라는 보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가 이렇게 600억 원을 들여서까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이게 뭐 관광 뭐 이런 식으로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뭐 관광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관광, 숙박, 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누적된 피해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행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 생산의 현재 여전히 7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있는데요. 1월 달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45억 2천만 달러로 4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여행수지 적자로 14억 9천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국내로 여행을 안 하고 해외로 여행을 많이 나가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네. 관광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여행 수요를 줄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해외여행 많이 떠나고 있는데 1월 출국자 수만 놓고 봐도 178만 명. 지난해보다 이게 12배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좀 코로나로 인한 좀 기저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좀 어떻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소액 뭐 10,000원, 뭐 20,000원, 뭐 10만 원 많아야 10만 원을 다수에게 나눠주는 이런 보편적인 정책으로는 효과가 크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제한됐던 해외여행을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이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여쭤봤었습니다. 이거 뭐 10,000원에서 10만 원 때문에 해외여행 안 가고 국내 여행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시겠습니까만은. 네. 자, 근데 이게 또 한계점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숙박 할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했는데 지역에서 바가지 요금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숙박 쿠폰 한 3만 원짜리를 받아도 근데 1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이걸 그 숙박업자가 20만 원으로 올려놓고 그럼 3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할인이 아니라 덤터기를 쓰게 되는 거라서 그렇죠. 이런 바가지 요금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이나 식당 가격에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네. 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 그 상인분들께서도 네. 이게 당장은 이득을 볼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 지역 전체 이미지가 훼손이 돼서 향후에 그 관광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그 불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 단기간에 좀 돈 벌고자 하는 바가지 요금이 장기간으로는 본인도 그렇고 상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제 망치는 길인데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여쭤봤었는데 또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국내로 좀 끌어오려는 노력도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됐나요?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됐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항공 노선 회복인데요. 네. 한국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가는 국제 항공 노선을 편수를 늘리는 거 그런 것이 노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KETA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환승 무비자 제도를 재개를 해서 환승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행사와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이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뭐 일본, 중국 등 나라별로 맞춤 여행 추진하고 뭐 K-팝 행사, K-푸드와 의료, 쇼핑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 홍콩하고 마카오가 최근에 그 무료 항공권을 뿌리더라고요. 항공권을 무료로. 근데 이게 무슨 뭐 500장, 5,000장도 아니고 홍콩이 50만 장, 마카오가 12만 장의 무료 항공권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야, 여기에 이 대책들을 좀 비교를 하면 이게 좀 효과가 있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 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네. 국내 소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게 0.9%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 1.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반대로 이 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한계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인 단체 관광을 다시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좀 중국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을 불허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35%를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3분의 1이 사실상 사라진 그렇죠.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자, 이제 좀 우리 서민들이 좀 챙겨볼 만한 소식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당장 이제 많은 분들이 먹거리, 외식 물가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입에 달고 사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에서 좀 챙겨볼 만한 정보들, 쏠쏠한 정보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뭐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 농축 수산 품목 관련해서 170억 원 규모의 할인을 정부에서 지원을 현재 준다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뭐 1인당 1만 원 정도고 전통시장은 최대 4만 원 한도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마트의 경우는 20% 할인,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백화점과 가전, 면세점 등 유통업계 할인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 한도도 카드랑 모바일 같은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뭐 물론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정부가 돈을 풀면 뭐 내수 경기 좀 활성화하려다가 다시 이제 물가를 좀 건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건 당연합니다. 소비가 늘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의 압력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초점이 그동안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잡는 거에 있었다가 이제는 소비자 물가는 서서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거. 그래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는 거로 초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그런 식의 내수 진작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수출 진흥,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가지고 국내 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요. 요번에 소비를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정책을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 중에 하나는 뭐 닭고기, 대파, 무 등 일부 수급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뭐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할당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일정 할당량의 관세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입 물량을 늘려서 국내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은 뭐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뭐 합리적인 정책인 것도 일부 포함은 돼 있는데 아무튼 정책의 초점은 물가를 잡는 거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엄중하다,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싹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전세 자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39명, 위중증 환자는 143명, 신규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근에 그 직장인 커뮤니티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뭐 궁금한 것들, 정보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속마음을 여기에 써내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대기업 직원이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다. 장문의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부정부패나 회사에 손실을 준 것도 없고 월급 루팡도 아니고 저성과자, 그러니까 성과가 낮은 사람도 아닌데 권고사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었는데요.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기만의 트랙의 저자이기도 한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요? 네, 요새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걸려놓고 다들 조심하시라고.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요즘에 일교차가 커가지고.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옷을 좀 껴입고 다녀야 됩니다. 자, 이게 권고사직. 이거 당하신 분들은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회사가 네. 답을 정해놓고 나가시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일단은 해고랑 권고사직이랑 정확히 이게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어느 측에서 종료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권고사직은 기업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한 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의지로 인한 퇴사로 보지는 않고요. 반대로 해고 같은 경우는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사정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고사직은 기업 쪽에서 권유를 했더라도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서 사직서를 받는 거고, 해고는 근로자하고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권고사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좀 논란이 이어지는 그렇죠. 건데요. 근데 네. 이런 걸 이제 내가 통보를 받는다. 그러면 나 합의 안 할 거야. 차라리 네. 해고를 시켜. 권고사직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버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일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버티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끝까지 사인 안 하시고.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 저는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대상자가 되셨다라고 하면 일단 그걸 좀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당장 뭐 회사가 하라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사인을 하시고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지금 내가 이걸 정말 준비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 액션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버티는 것만으로는 그분이 일단 회사에서 마음이 너무 힘드실 거거든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분위기가 그렇게 점점 조성될 그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연애하고 되게 비슷해서 네. 상대방이 나 싫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붙들고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헤어지되 나의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빨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헤어질 결심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헤어지고 네. 나는 또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자, 근데 이거 그렇죠. 회사에서
어느 정도 미리 이제 뭐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고 뭐 성과 평가를 하면서 누구를 내보내야지 미리 또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네.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들이나 경고등 같은 게 켜졌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의 숫자요? 네, 회사의 숫자. 지금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뭐 부정부패를 한 적도 없고 나는 월급 루팡도 아니었고 저성과자도 아니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하셨는데 네. 사실 이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대기업이라 관련-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 관련 사업부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구조조정은 뭐 금융권이나 지금 미디어 쪽이나 IT 쪽이나 이미 사실 되게 많이 시작되고 있어서 네. 여기에서 일단 내 잘못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사인을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 매출이 나오고 있나?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지? 하는 것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재테크할 때 남의 회사 주가는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남의 회사 실적도 많이 보시고 그것처럼 우리 회사 실적 많이 보시고 우리 회사 주가 보시면서 우리 사업부에서 매출이 도대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익이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회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그렇죠.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른 일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그게 회사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요. 네, 더더욱 네, 필요한 네, 거고. 그렇죠. 네, 자, 네. 근데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네.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나 네. 이런 기록들이 이직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사실 저는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들 회사가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해고나 권고사직 당하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러 가시면 내가 을이 되셔서 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를 제가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회사에서 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밸류들을 창출했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그 회사의 사이클하고 안 맞았었던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을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구조조정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경기 안 좋을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마켓에서의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문제인 거지 이 사실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미리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일 자산을 이런 좀 흉흉한 시기에 정리해 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려요. 당당해져라. 가불관계가 네. 아니다. 자, 근데 다른 회사 이제 뭐 면접 갔을 때 거기서 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전 회사에서 왜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때는 뭐라고 네. 대답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때는 사실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나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교집합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얻을 것이 있으면 같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교집합을 확인하고 자유연애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필요한데 왜 퇴직했냐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회사에서 그 산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이클이 지금 안 좋은 상태였으면 내가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의 코어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었는데 네. 지금 내가 하던 일들은 뭐 신사업이어서 어떤 것들이어서 계속할 수가 없게 됐다. 그 회사에서는. 근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너네 회사에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의 프레임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미래에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리프레이밍 하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 네.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실감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낙오되었다. 그렇죠? 네.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런 좀 마음을 많이 다칠 텐데 이 마음을 네, 좀 네, 다독이려면 좀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나고 혹은 내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쓸모 없어졌나 하는 상실감이 나를 제일 괴롭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럴 때는 그동안 일단 내가 쓸모없어서 내가 잘못해서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개인과 회사와 사회를 한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대 변화에 내가 키워야 하는 역량이나 스킬셋들은 무엇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내가 너무 상실감이 클 때는 이런 생각 잘 안 듭니다.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어느 누가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잘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직장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쉼 없이 달려오셨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가 나를 위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쉴 수 있는 기간이다. 단 일주일이라도 나한테 그런 시간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 1, 2주일이라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볼까? 네.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이고, 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했었던 열심을 일단 내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네. 나를 먼저 돌봐 주시는 것을 고맙습니다. 해보시기를 네.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나희 네.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때 부동산 시장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